지난 8개월간 이어졌던 NHL 2015-2016 시즌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 시즌 스탠리컵 결승에서 피츠버그 펭귄스가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왔던 이번 NHL 플레이오프였는데요. 오늘 2015-2016 시즌 플레이오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4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48회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NHL 올 시즌이 끝나버렸네요. 어떠세요? 그냥 끝났으니까 끝난 것 같아요. 뭐랄까, 어렵네요. 어렵나요? 말씀 주시기가 어렵나요? 네, 박김찬 PD는 이번 NHL 올 시즌 좀 어떠신가요? 뭐 다른 시즌 때보다 좀 더 챙겨보고 공부도 많이 했던 시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아서 이거 다 배우기도 전에 시즌이 끝나버려서 네. 다음 시즌에도 더 이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약간 파이널까지 오면서 약간 조금 밋밋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초반에 뭐 워싱턴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뭐 좀 임팩트 있던 정규 시즌과는 달리 플레이오프가 약간 밋밋하게 간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예, 약간 그런 감상은 있었습니다. 네. 전 파이널이 엄청 박빙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온사이드해서 좀 그랬던 네. 것 같아요. 피츠버그가 산호세를 결국 6차전 만에 끝냈습니다. 4승 2패로 피츠버그가 승리를 하면서 7년 만에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번 NHL 플레이오프 스탠리컵 결승,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손상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스탠리컵 결승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피츠버그가 홈에서 우승컵을 못 들었네요. 그러게요. 네 번째 우승인데 네 번의 우승 다 그 원정에서 그 우승컵을 들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홈 피츠버그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뭐 우승한 게 어디예요? 사실 뭐 그렇죠. 우승한 팀들도 얼마나 많은데. 예. 그 5차전 때 피츠버그 팬들 홈에서 우승 기다리면서 이렇게 잔뜩 모여있는 모습도 봤는데, 그러게요. 뭐, 네. 그날이 좀 안타깝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네. 뭐, 그렇죠. 뭐 우승이 어딥니까? 우승만으로도 기쁜 결과가 일 것 같습니다. 네. 피츠버그가 산호세를 4승 2패로 물리쳤습니다. 이번 파이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뭐 거의 100% 모든 분들이 그 파이널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길 팀이 이겼죠, 뭐. 1차전부터 6차전까지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피츠버그가 샌호세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뭐 슈팅 수도 한 경기 제외하고는 모두 앞섰었고 샌호세한테 패배를 했었던 3차전, 5차전 역시 제 생각엔 샌호세보다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었나 싶고요. 예. 그러니까 뭐 누누이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 파이널 때 1라인부터 4라인까지 피츠버그는 모든 라인이 고르는 활약 때문에 승리를 거뒀던 것 같고요. 뭐 1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비 라인, 그리고 말킨 라인, 그리고 캐슬이 중심이 되는 HBK 라인 모두 골고루 중요할 때마다 그 골을 터뜨려줬고요. 그 4라인 역시 4차전 쐐기골 포함해가지고 사실 없어서는 안 될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정말 플레이오프가 참 거칠지 않습니까? 그 하키 플레이오프가 유난히. 예. 네, 공격 선수들이 유난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부상이 거의 없었던 게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네. 플레이오프 초반부터 1라인부터 4라인까지 그 멤버의 큰 변화 없이 플레이오프를 거의 한 2달 동안 치르면서 그 팀 케미스트리를 최대화시킬 수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예. 정말 어디에서든 골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고른 공격 그쵸. 라인의 활약이 좀 돋보였는데요. 네. 반면에 수비진의 활약도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사실 샌호세 제가 이번 파이널 앞두고 샌호세에 좀 약간 우위를 점쳤던 게
피츠버그 수비진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수비진 너무 생각보다 잘했고요. 예. 사실 그 넘버원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르탱을 제외하고는 사실 무명에 가까운 선수들로 이루어진 수비진들이거든요. 피츠버그가. 예. 그래서 수비진이 좀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좀 피츠버그 특유의 좀 약간 빠른 스피드와 좀 약간 그 수비 진영에서 공격 진영으로 이어지는 그 공격 전개가 상당히 빨랐고 또 그 몸을 사리지 않는 그 샷블락이 정말 굉장했던 것 같아요. 네.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투지와 좀 스피드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 아주 큰 효과를 냈던 것 같고 그리고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했었던 루키 골리죠. 그 맷 머레이 이 선수 역시 신인 선수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줬어요. 계속 걱정이었는데 끝까지 안정감 있게 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츠버그가 사실 지난 뭐 템파베이와 시리즈에서도 그랬고 이번 세노세와 시리즈가도 그랬고 워낙 그 피츠버그가 워낙 그 공격을 좀 압도했기 때문에 슈팅을 많이 피츠버그가 워낙 슈팅을 많이 날려가지고 세노세가 좀 약간 공격 찬스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맷 머레이 이 선수 입장에서는 골리 입장에서는 좀 몸이 덜 풀렸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게 몸 풀리지 않았을 상황에서도 그 가끔 가다가 세노세가 좀 위협적인 슈팅을 가할 때도 잘 막아줬고 예. 또 머레이 선수가 또 쉬운 골을 내줬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하지만은 쉬운 골 내준 후에서도 좀 집중력을 좀 보여줬었고, 그러니까 사실 쉬운 실점이 멘탈이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나 때문에 막혔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기분 때문에 또 예. 게다가 어린 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 좀 다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실점 이후에도 또 그 외에도 또 그 회복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참 멘탈이 참 잘 된 골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서부 결승까지 그 세노세의 파워플레이가 30% 육박했었는데 이번 파이널에서는 세노세가 6경기에서 12번의 기회 중 딱 그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피츠버그 그 페널티 킬링 유닛이. 그렇군요. 그래서 페널티를 한 경기당 2개 정도밖에 내주지 않은 것도 잘한 거지만은 페널티 킬링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이 스페셜 팀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네. 산호세가 파워플레이 성공률 정말 대단했고 네. 그 스탠리컵 결승 진출 때까지만 해도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해서 파이널에도 기대를 네. 모았는데 네. 막상 피츠버그를 만나니까 공격이 좀 답답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네, 세노세가 사실 피츠버그 수비를 상대로 이렇게 좀 고전할 줄을 몰랐고 우선 파워플레이부터 그 세노세의 공격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브렌트 번스 이 공격형 수비수죠. 올해 그 세노세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기도 했었던 수비수인데 사실 세노세 공격이 브렌트 번스의 이런 중거리 슈팅, 포인트 슈팅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번스의 좀 강력한 슈팅에 이은 뭐 그 골문 앞에서 다른 선수 그 세노세 공격진들이 팁빈 그런 슈팅을 노린다든지 리바운드를 노린다든지 아니면은 번스의 슈팅이 곧바로 골로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약간 번스의 그런 슈팅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슈팅을 피츠버그 선수들이 진짜 몸을 날려가면서 많이 막아냈죠. 네. 그래서 사실 번스가 슈팅 수가 많긴 많았어요. 이번 파이널에서도. 하지만은 워낙 그 피츠버그 수비진들이 워낙 촘촘하게 그 막다 보니까 슈팅을 날리더라도 좀 약간 무리를 하면서 쏘는 슈팅이 많다 보니까 찬스의 질도 낮았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세누세가 이렇게 추측 선수들이 피츠버그 수비진들한테 꽁꽁 묶여버리면서 이 피츠버그 수비진들한테 그 빠른 스피드에 좀 애를 먹으면서 정말 그 잘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잘 해주질 못했죠. 사실 로건 커추어 이 선수만 뭐 6경기에서 6포인트로 그 제 몫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뭐 브렌트 번스는 3포인트, 조 돌튼도 3포인트였고 패트릭 말루도 1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주장인 조 파벨스키가 1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 1포인트마저 엠티넷 득점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 네,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던 건데 6경기 동안 그러니까 특히 파벨스키랑 그 번스의 부진이 상당히 안타까웠던 파이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츠버그가 공수 양면에서 상대를
뭐 압도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결과가 결국 뭐 우승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그 플레이오프 MVP가 발표됐는데 네.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가 선정됐네요. 네, 사실 이번 그러니까 그 스탠리컵을 이제 주기 전에 이제 콘스마이스 트로피죠. 플레이오프 MVP 그 트로피를 주게 됐는데 사실 필 캐슬이나 맷 머레이 이 두 선수 중에서 수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크로스비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의외다 싶었는데 예. 이나 다를까 사실 그 SNS 뭐 소셜 미디어 상에서도 크로스비의 그 플레이오프 MVP 수상에 대해서 좀 약간 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아하. 글쎄요. 하지만 좀 약간 저도 약간 의아했긴 했지만은 좀 생각해 보면은 크로스비가 MVP를 차지한 게 사실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피츠버그에서는 압도적인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모두 고른 활약을 했기 때문에 후보가 아주 많았죠. 뭐 아까 언급해드린 필 캐슬이라든지 맷 머레이 그리고 또 수비수인 크리스 르팅이나 글쎄요 뭐 크로스비도 후보 중 하나였다고 생각했고 뭐 브라이언 러스트 이런 선수나 뭐 닉 보니는 이런 선수들도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뭐 크로스비가 사실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니에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예. 이번 워싱턴과의 2라운드에서는 6경기에서 단 2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약간 좀 침묵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7년 전 우승 때 24경기에서 무려 31포인트를 올렸던 데 비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같은 경기를 뛰고도 같은 수의 경기를 뛰고도 그 19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결승전 시리즈에서는 득점이 없었고 어시스트만 4개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글쎄 논란이 뭐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예. 그 수치상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 수치가 아닌데 그런데 크로스비가 MVP가 됐어요. 이 MVP로 크로스비가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 뭐 찾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비가 MVP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크로스비가 좀 약간 공수 모든 방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7년 전에는 약간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플레이를 했다면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팀을 서포트하고 또 베테랑이자 주장으로서 어린 동료 선수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이제 그 아이스 안에서 뛸 때마다 정말 그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셨겠지만은 크로스비가 있을 때마다 뭔가 좀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그 찬스를 만들면서 이제 공격존에서 그 시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세누스 입장에서도 상대팀 입장에서도 좀 그 수비를 많이 존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공격존에서 시간을 많이 차지함으로써 그 상대팀으로서는 좀 많이 좀 골문을 썩였고요. 그래서 또한 몸을 사리지 않고 슈팅을 많이 막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사실 그래서 사실 그 지난 6차전 그 결승전에서 그 우승을 사실상 결정짓는 그 엠티넷 득점이 있었잖아요. 그 홈퀴스트에. 예. 그래서 크로스비가 이 상대 수비수의 슈팅을 직접 블럭하고 이 루즈덴 퍽을 이 홈퀴스트한테 공간 패스를 내줌으로써 이 홈퀴스트 선수가 쐐기골을 터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전형적인 이 크로스비가 그 팀을 서포트하면서 팀을 그 몸을 사리지 않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그 서포트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리고 피츠버그가 이번 우승 원인은 개개인의 활약보다는 팀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플레이를 했던 것이 우승의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던 크로스비가 그 팀의 대표로 MVP를 수상한 게 사실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7년 전에 우승했을 때 그 맹활약했던 크로스비와 올 시즌 우승 때 크로스비의 모습은 많이 달랐는데요. 뭐 하지만 크로스비 개인적으로도 이번 우승과 또 MVP 그런 선정은 또 남다른 또 의미와 가치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자, 손상호 기자님과 함께 이번 스탠리컵 파이널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또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피츠버그 펭귄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피츠버그 사실 정규리그 초반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이 팀이 우승을 할까? 뭐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사실 그렇죠. 초반의 분위기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게 초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죠. 사실 오프 시즌 때는 좀 나름 그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죠. 그 토론토로부터 뭐 엘리트 스나이퍼라고 할 수 있는 캐슬 영입했었고, 그리고 또 크로스비나 말킨의 존재감도 역시 뭐 여전했기 때문에 사실 올 시즌 앞두고 우승 후보 중 하나를 뽑히긴 했지만은 시즌 초반 크로스비가 정말 심각한 부진을 겪었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캐슬 역시 그 새로운 팀에서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었고, 말킨 역시 좀 약간 몸도 제 컨디션이 아니면서 좀 예전 같은 폭발력도 없었고, 또 게다가 오프 시즌에 영입했었던 닉 보니노나 뭐 지난 시즌 영입했었던 다비드 페론 이런 선수들도 부진했기 때문에 정말 그 공격진이 정말 부진했었어요. 그나마 예. 마크 안드레 플러리가 지키는 골문이 그나마 좀 버텨주면서 그래서 아주 크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시즌 중반까지는 정말 암울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12월 중순에는 감독을 교체를 단행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동부지구 16팀 중에서 12위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피츠버그가 자랑했었던 경력은 뭐 리그 최하의 수준이었고요. 동부지구에서 뭐 꼴찌에서 2등이었나? 뭐 그 정도로 정말 공격력이 최악이었죠. 그때만 해도. 예. 참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해도 16팀 중에 12위. 참 어려운 그런 시즌 초반이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 반전의 계기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좀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한 12월 중순쯤에 그때만 해도 정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도 어두웠던 때였는데 새로운 감독인 그 마이크 설리반 이 감독이 이 설리반 체제가 슬슬 자리를 잡으면서 좀 공격력이 슬슬 폭발하기 시작했죠. 예. 크로스비도 10월, 11월에 정말 그 심각한 부진을 이겨내고 12월을 기점으로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 또 후반기는 정말 폭발했었고요.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시즌 초반 한 6주 차였나요? 그때만 해도 포인트 순위가 100위권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그 시즌 그 종료 때는 포인트 3위로 마무리했었죠. 역시 크로스비는 크로스비군요. 네, 크로스비 걱정은 진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필 캐슬 역시 중반 이후로 자기 모습을 조금씩 찾아내면서 팀에 좀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시즌 마지막 16경기에서 14승을 거두면서 동부지구 전체 2위에 정말 좋은 성적으로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그 폭발적인 막판 상승세로 정규리그를 멋지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서는 어땠나요? 네, 사실 뭐 시즌 그 마무리를 좀 잘하긴 했지만은 좀 약간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예브게니 말킨하고 이번 시즌 팀의 MVP 역할을 했었던 꼴리 그 플러리가 각각 부상으로 시즌 막판하고 플레이오프 초반에 나서지 못했었죠. 예. 네, 그래서 약간 그 넘버 2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킨과 그 주전 꼴리가 빠지다 보니까 피츠버그가 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1라운드에서 만났던 그 뉴욕 레인저스를 정말 압도하면서 5차전 만에 승리를 거뒀고요. 이 레인저스 상대를 할 때 이 말킨하고 플러리가 부상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말킨이 그렇게 활약하지 못했고 플러리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인 꼴리 머레이가 지켰다 보니까 이 두 선수 활약 없이도 워낙 잘해줬었고요. 네네. 이 상승세를 이어서 2라운드에서는 이번 시즌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었던 워싱턴을 좀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겼었고, 또 3라운드에서도 지난 시즌 준우승팀 템파베이를 좀 약간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결국 그 세노세를 만나서 세노세를 또 6차전 만에 이기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 같은 그런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피츠버그의 우승까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을 뭐 지금까지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 안 했던 선수들이 대단한 선전을 해주면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대를 하지 않았던 선수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팀들한테 벌어진 선수들의 좀 사이다 같은 반전이 이번 피츠버그 우승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맨 먼저 말씀드릴 선수는 필 캐슬이죠. 사실 토론토에서 지난 수년 동안 에이스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성의 없는 플레이나 좀 약간 좀 글쎄요, 좀 개인적인 좀 이기적인 좀 플레이 때문에 토론토 팬들하고 언론들한테 그 토론토의 부진에 원흉을 지키면서 좀 버려지다시피 피츠버그로 트레이드 됐었죠. 예. 사실 뭐 토론토 팬들과 언론들은 진짜 캐슬에 대해 가지고 팀 분위기의 암적인 존재다, 뭐 수비를 하지 않는 선수다, 그리고 또 코치하기 어려운 이기적인 선수다, 이렇게 정말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었는데 이제 뭐 1년 후 그 캐슬은 뭐 팀 내 포인트 1을 차지하면서 팀 우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잖아요. 예. 토론토 팬들은 좀 배가 아프죠. 네. 그리고 또 캐슬도 있지만은 또 크로스비와 계속 같은 라인에서 뛰었고 결승 2차전이었죠. 골든골의 주인공이었던 코너쉬리 이 선수 역시 좀 반전의 주인공이었는데 작은 체격 때문에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던 선수예요. 네. 그래서 그 대학 그 4학년을 마치고 지난 2년 전에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앞두고 트라이아웃을 통해 가지고 피츠버그 마이너 팀과 계약을 맺었고 올 시즌 피츠버그에 데뷔를 했는데 마이너리그 NHL을 계속해서 오가며 활약하다가 좀 약간 특유의 스피드 때문에 크루스비 라인의 윙어로 낙점됐고 결국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큰 공헌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예. 자, 뭐 그 없던 선수들이 이렇게 영입이 되면서 또 힘을 네.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그 HBK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렇죠. 대단했잖아요. 네. 그 캐슬 말고도 또 다른 선수들이 또 있었죠. 네, 그쵸. 이 두 선수들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원 소속팀에서 좀 버려진 선수들이었죠. 사실, 이 칼 해글리는 지난 시즌만 해도 뉴욕 레인저스에서 뛰다가 지난 오픈 시즌 때 애너하임으로 트레이드 됐지만은 애너하임에서 정말 부진하면서 좀 약간 그 서로 좀 피츠버그에서 부진했었던 다비드 페론과 마트레이드 되면서 어떻게 좀 버려지다시피 트레이드 되어 왔는데 그 피츠버그에서 너무 잘해주면서 HBK 라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예. HBK 라인의 그 센터인 닉 보니노 역시 지난 시즌 밴쿠버에서 좀 별다른 활약을 못하다가 좀 약간 그 트레이드 됐었죠. 그러니까 이 좀 캐슬과 함께 좀 버려진 이 세 선수가 예. 진짜 그 HBK 이번 플레이오프 가장 뜨거운 라인을 만들었던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그 지난 소속팀한테는 좀 약간 배가 아픈 좀 예. 네, 이렇게 시나리오가 됐어요. 저희 그 닉 보니노가 사실 그 제가 그 응원하고 있는 밴쿠버 소속이었는데 밴쿠버에서는 참 부진했었거든요. 예. 배가 아프신가요? 글쎄요. 뭐 배가 아프기보다는 좀 뭐 잘 됐죠 사실. 예. 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두 선수도 있지만은 또 그 밖에 시카고에서 또 적응을 못하다가 또 버려지다시피 트레이드 되었던 트레버 데일리 이 선수도 부상 전까지 팀 내 그 넘버 2급 수비수 역할을 하면서 피츠버그의 우승을 도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오프 시즌 때 팀을 못 찾아가지고 은퇴를 고려했었던 베테랑 맷 컬렌이나 또 4차전 귀중한 세기골을 넣었었던 에릭 페어 이 선수 역시 오프 시즌에 새로운 팀을 찾은데 애를 먹던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정말 그 사라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하면서 피츠버그 우승에 좀 힘을 다했었고요. 그리고 또 네. 피츠버그의 스피디한 하키에 한몫을 했었던 약간 수비수 저스틴 슐츠 이 선수는 한때 좀 특급 유망주 출신이었지만은 에드먼튼에서 지난 몇 년간 뛰면서 NHL 최악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던 선수였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결국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그 헐값으로 피츠버그로 트레이드 되었는데 어떻게 뭐 글쎄 슐츠가 아주 대활약을 했던 건 아니지만은 좀 그 스피디한 하키에 좀 한몫을 하면서 좀 글쎄요 그 한몫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든든한 수비형 수비수로 4차전 선취골을 넣었었던 이엔 콜 역시 세인트루이스에서 있다가 좀 헐값을 트레이드 되었던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좀 원소속팀에서 제 활약을 하지 못했고 버려지다시피 했던 선수들이 이렇게 피츠버그에서 좀 어떻게 좀 재활용되면서 진짜 대활약을 하면서 피츠버그 우승에 큰 도움이 됐네요. 아, 이렇게 우승을 하려니까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약간 얻어 걸리는 그런 선수들도 좀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아, 정말 모든 그 선수들의 힘이 다 합쳐져서 이런 우승의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이크 설리반 감독 얘기인데요. 네. 그 시즌 도중에 이제 감독 교체로 들어왔는데 네. 사실 뭐 성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감독 교체가 되기도 했던 건데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우승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게. 그러니까 그 지난 12월 중순 때 마이크 설리반이 그 피츠버그의 어떻게 보면 좀 임시 감독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땜빵 감독의 좀 이미지가 컸었는데 이 감독 역시 좀 어떻게 보면 그 재평가가 되고 있죠. 사실 예. 10년 전에 그 보스턴을 마지막으로 NHL에서 감독을 하지 못했었고 그 템파베이나 뉴욕 레인저스, 밴쿠버 등지에서 그 뭐 다혈질로 유명하죠. 현재는 콜럼버스 감독으로 있는데 존 토렐라 이 감독을 뒷받치는 코치를 10년간 지내면서 감독보다는 약간 코치 이미지가 강했던 지도자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피츠버그 마이너 팀 감독으로 이번 시즌을 시작했는데 지난 12월에 감독으로 승진했을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땜빵 감독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이렇게 그 피츠버그 특유의 그 공격 학기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우승까지 이끌지는 진짜 아무도 정말 누가 예상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 7년 전에도 우승했을 때 시즌 중반에 그 지금 몬트리올 감독에 있는 그 미셸 테리에 감독이 그 피츠버그를 이끌다가 지금 현재 버팔로 감독이죠. 댄 마일스마 감독을 바꾸자마자 이제 팀이 그 재반등하면서 우승을 이끌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좀 피츠버그는 진짜 우승을 위해서는 시즌 중반에 감독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우승 한번 할까? 그럼 감독이나 한번 바꿔보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네, 그러게 어쨌든 이렇게 버려졌거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목받지 못했던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피츠버그에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우승을 차지하게 된 한편의 시나리오를 만들게 됐네요. 예. 자, 이렇게 피츠버그 펭귄스가 7년 만에 통산 4번째 스탠리컵 우승으로 올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네. 길었던 이번 시즌이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올 시즌은 또 특별히 밴쿠버에서 감상을 하셨던 손 기자님인데 네. 좀 어떠셨어요? 이번 시즌 좀 돌아보면서 감상평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는 그 파이널 때 시카고를 응원했었고 이번 파이널 때도 피츠버그를 좀 더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제가 조금이라도 응원했던 팀이 우승을 확정지었을 때 좀 기쁘더라고요.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기쁘다가 여기 이제 약간 씁쓸함이 좀 밀려오죠. 밴쿠버가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우리 팀 어차피 남의 팀인데, 어차피 남의 팀 우승인데 이러면서 우리 팀은 언제쯤 우승할까? 진짜 언제쯤 우승할까요, 밴쿠버는? 진짜. 감독을 한번 바꿔보는 게. 참 글쎄 밴쿠버 팬들 많이 씁쓸할 거예요, 진짜. 사실 밴쿠버 팬들 많잖아요. 밴쿠버가 워낙 그 인기팀이기도 하고, 예. 지금 뭐 대명 그 킬러 웨일스의 감독이시기도 하는 그 송구천 감독님도 그 밴쿠버 카눅스 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많은 밴쿠버 팬들이 진짜 씁쓸하게 진짜 남의 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밴쿠버도 밴쿠버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엔 또 캐나다 팀들이 다 플레이오프에 못 나가는 바람에 네, 그렇죠. 예. 예, 그 부분도 좀 그 지금 밴쿠버에 있는 손 기자님 입장에서도 참 네. 이게 좀 씁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캐나다에 있지만 캐나다 언론들이 정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뭐 이번에 토론토 랩터스가 그 NBA 팀이죠. 그 최고의 성적을 내가지고 뭐 NBA 팀이나 뭐 현재 뭐 토론토 블루제이스 같은 야구 팀한테 좀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뭐 하키는 뭐 뒷전인 것 같고 이런 모습 이런 것 같아요. 캐나다 언론들도. 네, 한 10초간 네. 기뻤다가 네. 씁쓸한 뒷맛으로 끝나는 올 시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참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매주 손상호 기자님과 또 현지로부터 또 소식을 들어서 더 네. 뜻깊고 좀 더 재미가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올 시즌 정말 손 기자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네요. 아유, 별 말씀이죠. 제가 진짜 그 시즌 전에 우승팀 예상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너하임. 네. 에나하임이 저를 이렇게 진짜 초라하게 만들 줄이야. 자,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다가올 시즌이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요.
그렇네요. 예. 네, 한번 뭐 올 시즌은 끝났지만 이제 뭐 계속해서 NHL 소식은 이어지니까 네. 네,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전화 연결 통해서 뵙기로 하고요. 또 여름에 또 한국으로 한번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그때 직접 출연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여기서 이만 보내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긴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네. 뵙겠습니다. 예, 한 시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하인더넷 48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NHL 플레이오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섭 기자님과 함께 올 시즌 플레이오프를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재밌네요. 일단 자,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게 숫자로 정리하는 2015-2016 NHL 플레이오프라는 제목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플레이오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플레이오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숫자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각 숫자별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순서대로 가보죠. 먼저 0이네요. 0. 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나온 스윕의 횟수입니다. 한 번도 스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부터 파이널까지 네, 그 이건 많은 시리즈 중에 수입이 한 번도 없었다. 예, 지금 14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2002년이죠. 2002년에 스윕이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씩은 꼭 스윕이 있었는데 올해는 스윕이 없었던. 바꿔 말하면 그만큼 치열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7전 4선승제로 1라운드부터 치러지다 보니까 수입이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긴 해요. 4연승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게. 예. 네. 근데 처음 1라운드 대진이 나왔을 때는 이제 수입이 점쳐지는 매치업이 한 2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댈러스 미네소타라든가 아니면 워싱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입이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조차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수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플레이오프가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각 매치업별로 좀 더 치열하고 뭐 대등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0을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은 1입니다. 1은 뭔가요? 산호세 샤크스가 스탠리컵 결승전에 진출한 횟수입니다. 산호세가 창단 후 처음으로 올 시즌에 스탠리컵 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91년에 창단을 했으니까 딱 25년 만에 예. 진출을 했는데요. 또 다른 1의 의미라고 하면은 댈러스 스타스와 미네소타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팀이 NHL에 있는 현재 팀과 전신인 팀 미네소타의 옛날에 미네소타 노스스타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게 연고지전을 하면서 댈러스 스타트루스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전 팀과 현 미네소타 팀이 만났던 첫 플레이오프 대진이. 약간 미묘한 그런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만나게 되는 그런 대진이었네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은 6입니다. 6. 예, 6은 마이크 설리번 감독입니다. 이게 왜 6이냐면 도중에 감독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아까 손상호 기자님이 말씀 드시지 않았습니까? 예. 6번째 인물입니다. 팀을 중간에 맡은 감독이 우승을 차지한 6번째. 도중에 들어온 감독이 우승을 차지한 6번째 네. 케이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NHL 역사상 진짜 몇 번 안 되는 그런 흔치 않은 일이 이번 그 파이널에서 발생을 했어요. 자, 마이크 설리번 감독 6을 차지했고요. 다음 숫자는 뭔가요? 10입니다. 10. 다음 숫자 10을 선정한 이유는 NHL 정규리그 1위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후를 못 간 횟수입니다. 우리 워싱턴 얘기군요. 네, 워싱턴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캐피털스가 정규리그 정말 막강한 모습으로 1위를 해놓고 정작 플레이오프 가서는 또 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뭐 플레이오프 울렁증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 정규리그 1위 팀이 그렇게 탈락한 10번째 경우라는. 이 10개 중에 2개가 워싱턴입니다. 참 워싱턴으로서는 기억에 남을 정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11이네요. 예, 바로 다음 숫자인데요. 주요 지표에서 산호세 샤크스 선수들이 전체 1위를 차지했던 플레이오프 내에서 이제 주요 지표
기록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한 숫자입니다. 아, 산호세 선수들이 이렇게나 많이 예, 1위를 차지하고 있나요? 11가지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예. 골, 파벨스키 선수, 그다음 어시스트, 전체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븐 스트렝스 골, 파워플레이 골, 슈팅 성공률, 이제 골리가 경기를 출장한 횟수, 예. 슈팅을 전체를 받은 횟수, 그다음에 슈팅을 막은 횟수, 그다음에 셧아웃, 골리 출장 시간까지 11가지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렇게 11가지 부분에서 개인 선수들이 1위를 했는데 정작 우승은 그렇죠. 고른 활약을 펼친 피츠버그가 차지했군요. 예, 그게 뭐 결국 하키는 팀 게임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 또 다시 나오는 것 한번 같고요. 그 하키는 팀 스포츠다. 예, 이런 좀 논리가 나오네요. 또 좀 5점인 기록이 이 11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필라델피아가 이제 워싱턴을 상대로 11개밖에 슈팅을 거두지 못하면서 이제 최저 슈팅. 최저 슈팅 예, 전 기록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11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점은 여기서 2골 넣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11개 슈팅에서 네. 아.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갑자기 막막해지네요. 자, 11위였고요. 다음은 15입니다. 예, 15는 이제 맷 머레이 선수,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였던 골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올린 승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선수들과 같이 이제 동률이 이렇게 되었냐면 예. 이제 루키 선수가 15승을 거둔 게 어떤 선수가 있냐면 옛날 2006년에 캐롤라이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캠 워드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 필라델피아의 전설적인 골리라고 할 수 있죠. 런 헥스탈 선수가 1987년에 이 기록을 작성한 바 있고, 그리고 NHL 골리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패트릭 라 선수가 1986년에 네. 이 기록을 세워서 이러한 위대한 선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루키 머레이 선수가 정말 깜짝 그렇죠. 스타로 발돋움하는 올 시즌 그 플레이오프가 됐어요. 예, 캐머드 선수는 최근 들어서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주 믿음직한 뭐 넘버원 골리라고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선수였고, 이 선수들이 전부 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인 걸 가정해 봤을 때 앞으로 머레이 선수가 써나갈 NHL에서의 그런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네요. 네, 머레이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15승을 챙겼다는 얘기를 주셨고요. 다음 숫자는 23입니다. 예, 이제 23을 선택한 것은 뉴욕 아일랜더스가 1992년, 1993년 이후로 첫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를 거둔 때였습니다. 23년 만에 23년 만에 첫 시리즈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1승이 아니라 시리즈 전체 승리. 네. 예. 그 전에도 사실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적은 있었지만 2010년 이후 돼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맨날 네. 항상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플로리다 팬서스를 이제 이기고 올라가면서 또 오랜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그 93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 상대가 피츠버그 펭귄스였습니다. 아, 뉴욕 아일랜더스와 피츠버그의 그 또 묘한 데이터가 또 여기서 그러네요. 등장을 하는군요. 네. 자, 그 다음 숫자는 이거 숫자를 보니까 로또 번호 같아요. 갑자기 25입니다. 25. 네, 25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횟수입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저희가 뭐 방송 때도 소개를 해드렸죠. 네, 이번에도 아주 턱걸이로 그렇습니다. 기록은 이어갔어요. 네, 어쨌든 기록은 이어가게 되었고 NHL 최고 이제 연속은 29번입니다. 보스턴 브루인스의 29차례 연속의 1위고요. 네. 그걸 이제 앞으로 뭐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미국 4대 스포츠에서 계속 플레이오프 연속으로 진출하는 횟수가 그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유명한 팀 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6년 차이가 납니다. 19연속 올해로 19연속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19연속 진출을 했는데 NBA에서 그래도 6년이나 차이가 더 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 또 NFL이나 M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가 다른 리그보다는 좀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7번, 5번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연속이. 그래서 디트로이트 랭스가 역시나 전통의 강팀이다라고 확실히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이제 다음 시즌에 26년 연속 기록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숫자는 46이네요. 좀 뛰어넘어가서 46인데
이건 46년 만에 처음으로 46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캐나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아, 정말 이 이슈가 좀 역대급 이슈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또 이게 참 재밌긴 재밌는데 항상 캐나다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은 NHL에서 이제 캐나다에서의 시청률도 중요하고 캐나다에서 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그래서 좀 캐나다 쪽 아까 송 기자님께서 주신 대로 별로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진 거는 확실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동시에 있었던 토론토 랩터스가 또 동부지구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또 좀 여기에도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 그러니까 진출하지 못했던 시즌은 1969년, 1970년 시즌입니다. 아, 기억도 잘 안 나요. 예. 뭐 저 태어나기도 전에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46년 만에 초유의 그렇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올 시즌이었습니다. 뭐 밴쿠버도 그렇고 뭐 토론토 지금 열심히 리빌딩 하고 있는데 뭐 기대가 되고 뭐 다른 캐나다 팀들 다음 시즌에는 좀 더 분발해서 적어도 뭐 한 바람이 팀은 있어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예. 네, 올해는 확실히 좀 많이 실망스러워. 몬트리올이 떨어질 줄이야. 뭐 그 잘 나가던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음 숫자 더 높이 올라갑니다. 111입니다. 111을 찍은 이유는 111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지구 결승전에 올해 처음 진출을 했는데 여기 산호세를 만나서 4차전에서 나왔던 경기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예. 3차 연장까지 가는 대혈투였던 점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내슈빌 프레데터스 구단 역사상 가장 긴 경기에서의 승리라고. 그리고 올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길었던 경기였습니다. 정확하게 111분 12초였던 예. 걸 기억합니다. 3차 연장까지 해서 111분이 넘었다. 두 게임을 뛴 거죠. 정말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기면 모든 피로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11분을 넘게 뛰었던 내슈빌의 올 시즌의 한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숫자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쭉 튀어 올라가서요. 3093입니다. 3093. 네.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산호세 이제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조 손튼 선수와 파트릭 말로 선수가 있습니다. 예. 두 선수들이 스탠리컵 결승전에 도달하기까지의 경기 수입니다. 그 자신의 커리어에서 스탠리컵 결승전을 뛰게 될 때까지의 경기 수. 그렇습니다. 합쳐서 두 선수가 합쳐서 3093경기. 합쳐서 네. 예. 3093경기. 그러면은 한 선수당 합쳐서니까 이제 한 1,500경기 정도? 그렇습니다. 예, 1인당. 두 선수가 97년 드래프트 동기입니다. 예. 손튼 선수가 전체 1번으로 보스턴 브루인스에 지명되었었고요. 예. 말로 선수는 전체 2번으로 산호세 샤크스에 지명이 되었습니다. 한 80경기 정도 정규리그잖아요, 한 시즌에. 그럼 이게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이제 항상 이제 루키 시즌부터 레귤러를 꿰찼기 때문에 사실상 16, 18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파이널을 맛봤는데 우승을 못했네요. 네, 그건 좀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서부가 너무 항상 어렵기 때문에 올해가 기회였는데 또 나이도 나이고요. 두 선수가 이제 예전같이 젊지가 않습니다. 참 어떤 선수는 우승을 뭐 몇 번씩이나 하고 그렇죠. 어린 나이에 하지만 또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자, 숫자로 정리하는 2015-2016 NHL 플레이오프라는 타이틀로 한번 각 숫자의 의미별로 올 시즌 플레이오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올 시즌 NHL 플레이오프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플레이오프 퍼스트 팀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베스트 6를 한번 꼽아주셨네요. 예, 베스트 6는 이제 시즌이 끝나면 항상 이제 정규 시즌으로는 또 뽑고 이렇게 하는데 플레이오프 성적을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6명의 선수 어떤 선수들을 좀 꼽아주셨는지 포지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리
머레이가 아닌데요? 네, 머레이가 아닙니다. 예. 저희가 마틴 존스 근데 정말 이거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사실 머레이를 뽑을까 존스를 뽑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 두 선수의 차이를 갈랐던 건 전 결승전에서 차이를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파이널에서요. 그래서 전 존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왜 졌는데 뽑았냐? 예. 라고 말씀을 드리면 파이널에서 4승 2패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머레이 선수가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 결승전에서의 모습은 산호세가 항상 이제 피츠버그에게 많은 슈팅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존스 선수가. 예. 키세이브도 정말 많았고요. 사실상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존스 선수가 없었다면 졌을 겁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졌을 겁니다. 그때 정말. 40 몇 세이브 하지 않았습니까? 42세이브 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거기에서 정말 키세이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를 정말 뺏어 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존스 선수가 없었다면 6차전까지 갔을 것도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네. 4대 0으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리즈였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모습에서 이제 스탯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호각인 모습이 많았어요. 이제 세이브 성공률도 그렇고 이제 승수는 사실 이제 그 정도 가면은 다 16승 15승 하니까 비슷하고 한데 이제 결국 셧아웃 숫자라든지 전체 막은 세이브 숫자를 같은 걸 고려해 봤을 때 존스 선수가 조금 더 우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틴 존스 올 시즌 샌호세의 창단 첫 파이널 진출까지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렇습니다. 그런 골리인데 퍼스트 팀 베스트 6 골리로 마틴 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디펜스입니다. 두 선수 꼽아주셨는데 먼저 피츠버그의 크리스 레탱 그리고 산호세의 마크 에드와르드 블라식 선수를 뽑아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결승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네. 결승전뿐만 결승전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 전반적으로 굉장히 두 선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르탱 선수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또 플레이오프 중간에 트레버 데일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굉장히 피츠버그 입장에선 수비진을 꾸리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팀의 이제 첫 번째 수비수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방 1라인의 완벽한 봉쇄는 물론이고요. 이제 크리스 리탱 선수가 체격에 비해서 굉장히 터프합니다. 네. 항상 이제 바디 체킹 같은 것도 정말 강하게 들어가고, 근데 이 바디 체킹 같은 것도 이제 페널티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판이 이제 부는 그런 딱 기준점, 딱 거기 완전히 걸치는 딱 느낌 정도의 그런 바디 체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파워플레이에서도 이제 유일한 수비수, 피츠버그 파워플레이 1라인 유일한 수비수로서 조율, 공격 조율 같은 부분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르탱 선수를 뽑았고요. 또 거기다 스탠리컵 결승골, 스탠리컵을 들 수 있는 2차전 결승골을 의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르탱 선수를 1번으로 뽑았습니다. 피츠버그 수비에서 단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이번 수비의 최고의 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블라식 선수로 뽑은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브렌트번 선수가 뽑혀야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블라식 선수로 뽑은 이유는 좀 더 수비수라는 입장에서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브렌트번 선수가 득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24경기에서 24포인트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11입니다. 이거 보면은 완벽한 모습을 보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수비에서 공수 양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저는 블라식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매 라운드에서 블라식 선수는 항상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라인과 매치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막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이번 결승전에서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키 활약을 하긴 했지만 또. 득점 부분에서는 좀 부진한 활약을 보였는데 매치업이 블라식 선수였고 굉장히 잘 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1라운드부터 계속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블라식 선수가 가장 상대방이 강한 선수를 막습니다. 주 득점원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었네요. 그런데도 놀라운 점은 뭐냐면 사실 제가 굉장히 신봉하는 스탯은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스탯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또 무시는 못하는 스탯이에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블라식 선수가 이런 굉장히 터프한 매치업을 매 경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달렸다는 점입니다. 1위? 네. 예. 플러스 14로 플레이오프 1위입니다. 블라식 선수가 뛰는 동안에는
14골을 넣었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실점 없이 14골을 넣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블라식 선수가 수비 더 베스트 수비수에서는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블라식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디펜스에서 르탱 그리고 블라식 이 두 선수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드인데 3명이죠. 일단 HBK 라인은 아닙니다. 어떤 선수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사실 또 여기도 너무 이제 뭐 활약한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예. 이것도 3명을 딱 뽑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3명을 뽑아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3명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선수는 예.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입니다. 템파베이의 니키타 쿠체로프. 그렇습니다. 예. 템파베이가 사실 동부 결승까지 올해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 득점원인 스탬코스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그런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골 랭킹 1위가 조 파벨스키 선수로 14골. 조 파벨스키 선수가 24경기에서 14골로 1위인데요. 예. 쿠체로프 선수는 17경기에 11골을 넣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도 13입니다. 여기서 쿠체로프 선수가 정말 이제 앞으로 슈퍼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정말 영양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록이군요. 보여준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첫 번째로 쿠체로프 선수를 꼽아주셨고 네, 윙어죠. 다음은 뭐 생- MVP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MVP인 시드니 크로스비 선수를 뽑았습니다. 뭐 앞서 송 기자님은 뭐 크로스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읊어주셨는데 네. 이현수 기자님이 보시는 크로스비의 올 시즌 플레이오프 활약은 좀 어떤가요? 예,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표현을 자주 표현을 쓰는 말이 뭐 2.0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좀 더 완전히 좀 개선이 된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런 표현을 하긴 해요. 제 네. 생각에는 올해 크로스비 선수의 활약이 크로스비 2.0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 부분에서 보면은 예전에 막 2009년 우승할 때가 있었죠. 그때는 제 기억에 31포인트를 득점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때에 그만큼의 그러니까 공격에서 완전히 상대방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활약상이 정말 장난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결승골을 지금 크로스비 선수가 이번에 3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3골이 전부 동부지구 결승전에서 나온 골이었어요. 아. 사실상 동부지구를 우승하는데 초원동력이었던 셈이었고요. 가장 좀 고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템파베이와의 그 7차전까지 가는 승부. 그렇죠. 게다가 거기서 3대2로 지고 있는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리즈가 3대2로 지고 있는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승전에서도 스탠리컵 파이널에서도 결승골을 2개나 어시스트 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게 포인트의 영양가가 정말 이제 엄청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시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크로스비 선수가 사실 지금 하키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트로피는 다 수집을 한 상태입니다. 정말 최고의 트로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수집을 한 상태예요. 예. 근데 좀 비어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오프 MVP인 콘스마스 트로피가 없었는데요. 2009년 우승할 때는 에브게니 말킨 선수가 가져가면서 크로스비 선수가 31포인트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콘스마이스를 못 땄는데 예. 이번에 콘스마이스를 가져오면서 또 트로피 장식장에 또 멋진 트로피를 하나 추가하게 된. 이제 뭐가 없는 건가요?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뭐 레이디 빙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최고의 수비적인 이제 공격수를 뽑는 또 뭐 이런 트로피라든지 이런 나중에 부분에서는 뭐 있는데 공로상 하나 받으면 은퇴할 때쯤 해서 예, 사실 근데 명예 전당 뭐 이 그렇죠. 정도.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좀 메이저 트로피 같은 건 이제 다 가졌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크로스비 선수 빨리 또 다른 목표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워드 이제 마지막 한 선수만이 남았습니다. 누군가요? 예, 마지막으로 뽑은 선수는 로건 커츄어 선수입니다. 로건 커추어. 네. 플레이오프에서 30득점으로 플레이오프 득점 랭킹 1위에 이야. 올랐습니다. 예. 10골 20어시스트 플러스 5를 보여줬는데요. 결승전 이전까지의 사실 산호세는
공격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다 잘하잖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승전 당시에도 이제 산호세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그나마 공격에서 물꼬를 터주었던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결국 30포인트를 작성하게 되었고요. 예, 스타리컵 결승전에서도 지금 산호세 선수가 의 득점 랭킹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경기당 1포인트를 해주면서 예, 그나마 체면 지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파벨스키 선수도 안 터지고 결승전 때 그 공격수들의 활약이 좀 미미해져서 그렇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커추어 선수만이 그렇죠. 홀로 제 역할을 했다. 예,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그 5경기였죠? 5경기에서도 3포인트를 했었고요. 뭐 마지막 탈락하는 경기에서도 1대1 동점골을 득점한 선수였기 때문에 네. 뭐 커추어 선수 정도는 충분히 탑6에 들어갈 만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명 명단을 보니까 역시 파이널에 진출한 피츠버그와 산호세 선수들이 6명 중에 5명 지금 들어가 있고 쿠체로프 선수만이 이제 비파이널 진출 팀에서 나와 있네요. 예, 아무래도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이 또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들이 많은 거는 또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올 시즌 NHL 플레이오프를 테마별로 총 정리해봤습니다. 참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이슈들이 있었네요. 참 재미난 이슈들도 많았고 좀 역대급 이슈들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뭐 이 기록이 또 깨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다음 시즌에 또 다른 얘기들이 펼쳐질 거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48회 오늘 뭐 거의 NHL 특집이 됐네요. 올 시즌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총 정리의 시간과 더불어서 많은 얘기들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 캐스트까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많이 좀 방문해 주시고 의견도 주시면 좋겠고요. 네,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에 녹음 진행했던 비하인드넷 48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